안녕하세요. 가볍게 책 한 권 채널이에요. 오늘은 2023 경기 히든 작가 선정 작품집에 수록된 박혜진님의 임상실험을 여러분들과 읽어보려 합니다. 임상실험은 생명 연장에 관한 이야기를 주인공 초이의 시선으로 흥미롭게 써내려간 작품이에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초이가 생각한 것처럼 마음껏 지금의 충실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 잠깐이라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임상실험 읽어볼게요. 임상실험. 한 대학가 옆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터가 보였다. 낮은 울타리가 쳐진 채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던 공터였을 터다. 아마도 길쭉한 삼각형 모양 탓에 사용 가치가 없어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땅이리라.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공터라고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한편에 온갖 것들이 버려져 있다. 버려진 것들을 보아하니 쓰레기 봉투에 버리기 애매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카시트. 여기에 앉았을 아기가 이걸 알면 찜찜하고도 애잔한 기분이 들 것 같다. 작은 손수레, 전기장판 등. 사람들의 심리가 참 신기하다고 생각된 것은 이 지점이었다. 그 작지도 크지도 않은 삼각형의 공터에서도 유독 한쪽에만 버려진 것들이 몰려있고 나머지 부분은 깨끗하게 비어있다는 것이다. 마치 그곳만큼은 쓰레기장으로 써도 좋다고 허락받은 것처럼. 그때 둘둘 말려있던 전기장판에서 쥐가 나와 조금 떨어져 있던 수레 아래로 쪼르르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쥐라고 생각했다. 몇 번을 더 왕복하는 것을 보니 먹잇감을 찾았고 자신의 주거지로 실어 나르는 중인 것 같았다. 쥐가 찾은 먹이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버려진 음료 캔에 가려져 볼 수 없었다. 그렇게 쥐의 활동을 보고 있는데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만약 버스 너머로 쥐를 본 게 아니라 코앞에서 봤다면 야단법석을 떠느라 그렇게 태연하게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관찰자는 제3자가 될 수 있고 제3자야말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초이는 자신의 깨달음에 스스로 놀랐다. 그때 버스가 지나간 곳은 대학의 정문이었는데 생화라고 적힌 박스들이 질비해 있었고 여기저기 두툼한 잠바를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 오늘이 이 대학의 졸업식인가 보구나. 저들은 오늘이 졸업식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면서 아들의 유치원 졸업식을 떠올렸다. 졸업식장에 도착해 다른 부모들의 손에 들린 꽃다발을 보고 나서야 졸업식엔 꽃다발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직 10여 분이 남아있으니 사오려고 밖으로 나가 근방을 살폈으나 꽃다발을 살 만한 곳은 없었다. 사실 한 개 정도 있었다고 한들 초이가 가진 돈 안에서 살 수 있었을는지. 일단 급한 마음에 뛰어나오기는 했으나 1년 365일 중 300여일을 오고 갔던 유치원 주변에 꽃집이 없다는 것이 그제야 기억났다. 자기만 꽃다발을 못 받은 것을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기억이 더 떠오르기 전 아들의 유치원 졸업식 날 장면을 끝으로 초이가 내릴 정류장에 다다랐다. 이번 정류장은 테이드라 병원입니다.
테이드라 병원의 임상양리센터를 방문하실 분들은 이번 정류장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초이가 향한 곳은 당분간 생활비를 벌게 해줄 한 병원의 임상양리센터였다. 흰머리와 탈모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물질 특허 출원 단계에 있었던 한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참가를 몇 주 전 마친 후였다. 지금까지도 인류가 흰머리와 탈모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 과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초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수명 연장 기술의 발달로 평균 120세까지 사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수명 연장 기술을 통해 120세 이상을 사는 세상은 아니었다. 수명 연장 기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돈 있는 자들이나 오래 살 수 있지 서민층과 극빈층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수명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리 없었다. 수천 년 인류의 역사에서 그러했듯 이러한 빈부의 격차는 초이의 나라에서 수천 가지의 수명 연장 기술들이 개발되는 데 있어 훌륭한 토대가 되어 주었다.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진 부유층은 수명 연장이 필요했고 생계수단이 필요한 서민층은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어 큰 몫을 챙길 수 있었다. 생명 연장 기술의 발전은 전적으로 임상시험의 결과였다. 실험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평균 수명이 1년 연장된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바이오 산업국 소속 빅보스 생명공학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평균 수명이 1년 연장되는 데 필요한 임상시험 건수는 약 1,567건이며 피실험자의 수는 약 6,234명이었다. 투입 연수 5년을 1년으로 환산하면 매년 313.4건의 임상시험에 1246.8명의 피실험자가 필요했던 셈이다. 인구가 겨우 500만 명인 초이가 사는 나라에서 매년 1000여 명의 피실험자를 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임상시험의 결과는 가히 경이로웠다. 그로 인하여 거둬들인 이익이 연간 1조 5천억 원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이 기술이 다른 나라로 수출되면서 외화벌이가 초기 단계에서만 기존 수입의 10배가 될 거라는 예측이 빅보스 경제연구소에서 나왔다. 이것은 석유가 전혀 나오지 않는 초이의 나라에 국가 설립 이후 가장 큰 외화 수입원이 될 것이 분명했다. 정부는 5년 투입으로 1년의 수명 연장에 성공했던 것을 기틀 삼아 1년 투입, 1년 수명 연장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간 6,234명의 피실험자가 필요했는데 이는 인구의 약 0.1%에 달했다. 수많은 피실험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기존의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의약품 등의 허가 수수료 규정을 개정했다. 임상시험 참가 대가로 검사비, 교통비 등의 필요경비 정도의 수수료만 지급하던 것을 참가자가 테스트를 위하여 방문할 때마다 최대 일용 노동자의 10일치에 해당하는 고액의 일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비 외에도 위험수당을 추가로 얹어주는 것도 합법화되었다. 둘째, 정부는 은밀히 일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환경을 의도적이고 암묵적으로 악화시켰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소득공제액을 낮추고 고용인들의 갑질 관행을 눈감아주는 것이었다. 정부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한 일은
수명 연장 프로젝트 측면에서 참으로 현명한 정책이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등의 일용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이미 감소하고 있었던 추세로 실업자만 계속하여 늘고 있었으므로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자연 도태될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매우 필수적인 요소인 신분야 고용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임상시험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 주장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공작으로 형성된 여론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확대 정책이 세계적인 동물실험 금지 추세에 역행한다고 주장해온 임상시험 반대 세력들의 호응과 지지마저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정부로서는 한 개의 돌로 도대체 몇 마리의 새를 잡은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소리 없는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리하여 초이의 나라는 임상강국, 임상시험 천국이 되었다. 정부가 실행하고 있었던 수명 연장 정책은 0.1%의 부유층의 수명 연장을 위해 0.1%의 피실험자가 필요한 참으로 딱 떨어지는 등가 기술의 법칙이 통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모든 부유층이 수명 연장 서비스를 구매한 것은 아니었다. 수명 연장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진 부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한 명이 몇 년 전까지 초이의 직장이었던 5D 영화관 사장의 아들이었다. 극장주와 극장주 부인은 생명 연장 시술을 각각 5차례와 8차례나 받아 현재 120세를 바라보고 있는 노년의 부부였다. 영화관 사장 내외의 외모는 불과 40, 50대밖에 안 돼 보였지만 말투와 표정, 몸짓은 120년을 살았다면 풍김직한 딱 그런 모습이라는 게 초이가 느낀 그들 부부의 첫인상이었다. 한편 초이의 어머니는 외모나 나이와는 상관없이 여성스럽고 귀여운 스타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파마끼가 없는 숏커트 스타일의 안경을 쓰고 립스틱 외에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50대의 중년 여성이었다. 평균 수명이 120세까지로 연장되었을지라도 50대는 중년에 해당하였다. 노년의 시작을 몇 세로 늦추어야 할지에 대한 이슈는 매년 부처마다 뜨거운 논의 대상이 되어왔다. 노년의 시작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중년의 시기는 길어질 뿐 달리 대체할 용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초이의 어머니가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어딘지 모르게 수줍음이 묻어나는 말투와 소녀같이 웃는 모습 때문인 것 같았다. 딱히 애교를 부리지 않아도 애교가 넘치는 여자로 보이기에 충분했는데 과연 수명이 연장되어 100세가 넘도록 살아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극장주 부인과 같이 생명 연장 시술로 수명이 연장되었을지라도 말투와 표정, 눈빛, 생각까지 젊게 해주지 못한다면 초이는 아무리 부유해지더라도 생명 연장 시술을 받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송년회 행사장에서 극장주 부부를 보니 아들들의 사연이 궁금해졌다. 큰아들은 사고로 급사했다 들었고 둘째 아들은 노환으로 곧 죽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큰아들은 사고라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둘째 아들은 돈도 있겠다. 얼마든지 생명 연장 시술을 차고 넘치도록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나이 80도 안 되어 노환으로 죽어간다고 하니 그 이유가 궁금했다. 둥근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었던 동료들을 향해 초이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초이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가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지 역시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다.
그게 형의 죽음 때문이라던데? 아들이 죽었는데도 시술에 대는 부모에게 혐오감을 느꼈다나 뭐라나. 자기의 부모가 큰아들을 잃은 후 치매 증세를 보인다고 주장했다더군. 자신은 자기 자녀들보다 결코 오래 살지도 치매를 앓은 채로 너무 오래 살고 싶지도 않다고. 자연스러운 운명을 맞이하겠다고 선언한 거지. 초이가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또 다른 동료가 말했다. 나도 사모가 내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나는 사모랑 꽤 오랫동안 자주 마주쳐 왔는데 사실 내 이름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동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이가 대화를 이어나갔다. 치매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 것만은 확실해. 120년 동안 머릿속에 저장된 데이터가 오죽이나 많겠어. 그것들 사이에서 그녀가 너의 이름을 기억해내기 어려운 건 당연하지. 평균 기대 수명인 120세를 곧 넘길 테니 그들 부부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이제부터는 리스크이지 않을까? 그런 뇌 상태로는 말이야. 생명 연장술에 기억력 리셋 서비스가 추가되어야 할 것 같지 않은가? 조이는 사장의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두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생각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그 어떤 인위적인 치료법이나 예방법을 배제한다는 뜻인지, 어느 정도 인위적인 치료법이나 예방법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자연스러운 죽음은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옳은 가치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흰머리와 탈모 개선 분야는 계속하여 답보 상태이고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 이렇다 할 예방이나 치료법의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균 수명 12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개인의 관점에서 과연 만족할 만한 성과일까?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알츠하이머는 85세 이상 노인에게 발병률 50%라는 2022년도 수치에서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85세 이상 노령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진 만큼 알츠하이머 환자의 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생명 연장 시술을 의뢰하는 고객들도 이 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 99.8%의 확률로 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50%의 확률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서약을 한 뒤에야 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 혹은 빠르면 40대부터 흰머리와 탈모의 고민을 안고 동시에 언제 치매 증세가 발현될지 모르는 채로 120세 이상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초이는 질병이라 불릴 만큼 심각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작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했다. 이것은 초이가 5D 영화관에서 후각을 담당하는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전업 임시대가 되기로 결심한 후부터 든 생각이었다. 임시대라 함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줄임말이다. 초이는 임상시험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괜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주변의 동료들이 하나둘 임시대로 전업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하니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시도해 본 것이 만족도가 꽤 높아 전업으로 삼은 것이다. 게다가 소정의 약제비, 교통비만 받던 것을 노동소득과 맞먹을 정도의 참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초이는 임시대를 하나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 바이오 산업국의 성과라고 환호하며 정부의 생명 연장 정책에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모 의대를 필두로 5군데의 의료기관과 제약회사가 군집한 과민성 방광치료제 개발 프로젝트가 드디어 임상 단계까지 와준 덕분에
한 달 전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기 위해 서류를 넣어 신청했고 서류 통과 후 어제 면접을 보고 왔다. 8개월짜리 첫 임상시험이 끝나고 한 달도 채 안 되어 반갑게도 모집 공고가 나와준 것이었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생명 연장 산업이 활성화되고 임시대로 전업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이는 경제 사정이 매우 좋아져서 계획에 없었던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나 낳았다. 여전히 생명 연장 시술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고율의 장수세가 가산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오래 살게 된 만큼 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구 환경의 사용과 소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세금이 장수세였다. 일종의 환경 이용세로서 나이세라고도 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배설할 것이기 때문에 은가세라는 별명도 있었다. 부유층에서는 굴욕적인 별명을 가진 이 세금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오히려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소비세로 바꾸고자 노력을 꾀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세학자들은 소득세와 소비세를 결합하는 방법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생명 연장 시술의 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증가세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었던 평균 수명이 120세라는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돌연 출산세를 도입하였다. 높아진 평균 수명으로 인구가 증가하자 정부가 개체수 조절에 들어갔다며 갑자기 도입된 출산세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거세었다. 돈이 있는 자만이 자신의 생명도 연장하고 새로운 생명도 탄생시킬 수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을 거부하는 강렬한 시위가 매일 벌어지고 있었다. 초이는 이제 둘 중 하나는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대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것이 종족 번식 본능이 장착된 생물의 자연적인 욕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으나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은 들었다. 자신의 확신이 옳았다는 것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바로 알았다. 인류를 향한 일종의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부모가 되는 순간이었으므로 형언할 수는 없었지만 5D 영화관에서 일은 제법 해봤던 초이로서 일과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았다. 5D 영화관에서는 시각, 청각 외에 360도 입체 영상을 통하여 촉각 및 후각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곳에서 일하던 한 후각 담당이 전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 있었다고 치자. 그는 밀폐된 공간에서 특정 냄새의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알게 되어 세상에 공표한다. 그 후각 담당자는 본인의 역할이 그저 정해진 시각의 관람객의 수를 정밀하게 고려해 상영 중인 영화에 포함된 냄새를 적절한 양으로 풍겨주고 영화 상영이 끝난 후에는 상영관을 나가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후각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전달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다 본인의 역할을 넘어서 영화에 자주 사용되던 어떤 냄새가 계속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서 몇 차례 실험 후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실험 결과는 영화 산업계는 물론 세계의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그는 그 성과가 자랑스러울 것이며 본인이 그 장본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물론 초이는 5D 영화관에서 후각 담당으로 일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 이와 같은 업적을 남기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지금 초이가 아이를 통해 느끼는 자긍심, 자부심, 세상에 대한 기여 같은 것들과 같은 느낌일 것이다.
그렇게 가족은 초이에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사회적 건강보험의 적용 중지 나이를 120세에서 125세로 올리는 안을 두고 초이의 나라가 떠들썩했다. 시민들 사이에 경론이 벌어졌다.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기대 수명이 길어진 것이므로 사회적 건강보험의 적용 중지 나이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에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다. 그 과정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험난한 진통을 겪었다.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설정되었던 나이가 평균 기대 수명 120세, 10년 전의 일이었다. 그때 사회적 건강보험 커트제를 반대했던 세력들은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이제는 그 나이를 125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였고, 커트제를 찬성했던 세력은 커트라인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초이의 나라는 임상시험 연구기관 연합과 임상시험 피해자 연맹의 싸움으로도 시끄러웠다. 정부는 산업자원국을 바이오산업국으로 재편하면서 그 소속으로 빅보스 생명공학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후 조용한 날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정부는 늘 생명윤리를 이슈로 하는 사회적 갈등 사이에서 방어태세를 해제할 수 없었다. 임상시험 참여자 중 심각한 부작용을 토로하는 것도 주변에서 봐왔고 간혹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초이는 자신만은 피해가길 속으로 간절히 빌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임시대 일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임상시험 피해자 연맹에 대해 임상시험 연구기관 연합은 임상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기관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지급되는 대가에는 이러한 수당이 포함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참가 신청은 자발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책임은 전적으로 임시대 개인에게 있음을 반복해서 주장하였다. 임상시험 연구기관 연합이 피해자 연맹의 금전적인 피해보상 요구만을 부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피해자 연맹은 보상을 요구할 뿐 아니라 생명 연장 기술 이용자와 그 가족의 행복권 침해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었다. 그들은 생명 연장술의 결과가 인간관계에 미묘하거나 명확한 영향을 미쳐 본인의 행복도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몇 차례의 생명 연장술을 통해 100세를 넘긴 한 남성은 생명 연장술을 거부하는 자식 하나가 마음에 쓰여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니 생명 연장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느꼈다. 또 한 여성은 남편과 의견이 달라 본인만 생명 연장을 위한 각종 시술과 수술을 받았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떠난 지 1년도 채 안 되어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과 자신이 원했던 삶은 남편과 함께 보내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하였다. 또 다른 3명의 할아버지는 자신들의 친구 사이먼이 생명 연장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였다며 더 강하게 말리지 못한 자신들을 탓하며 상심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들 모두는 생명 연장술을 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거나 회유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었다. 임상시험 피해자 연맹은 사이먼도 분명 하늘나라에서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이먼이 당시 아주 건강한 상태였음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생명 연장술로 인한 사망은 살인이나 자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피해 사례들을 통해 생명 연장술은 적어도 가족이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생명 연장으로 인한 결과가 개인과 가족의 행복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임상시험 연구기관 연합의 생각은 달랐다. 의지만 있다면 돈을 주고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받지 않는 것을, 더 살기 위해 돈을 버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돈이 없어서 시술받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살 행위로 단정했다. 생명 연장이 가능한데도 자발적으로 삶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생명 연장술 광고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살리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족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픈 자식이나 부모 또는 불치병을 가진 피부양자에게 시술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우리가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초이는 문득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가족을 떠올렸다. 올해 예순을 맞이하는 초이의 어머니는 조금씩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초이는 아들 된 마음으로 생명 연장술을 받게 해드리고 싶었으나 출산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아이를 낳은 후로는 형편이 빠듯해지는 바람에 죄송한 마음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초이의 어머니는 미안해하는 초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단다. 사고의 변화가 없으면 인생이 통째로 사라진다. 우리의 뇌는 용량이 무한한데도 뇌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스스로 새롭고 충격적인 일만 선택하여 저장하는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 인생은 결국 기억하는 시간만 남는다는구나. 그래서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이 계속되면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기대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시간이 멈추어 흐르지 않는 것만 같이 느끼는 거겠지. 나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봐서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말을 참말이라고 믿는다. 살면서 경험한 모든 일들과 7살 이후에 기억나는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들로 꽉 채워진 나의 60년을 축복한다. 내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만났던 구이라는 13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억 용량을 연으로 환산했을 때 60년이 채 안 될 거라고 했었다. 구이란을 담당했던 두치의가 방문했던 날 뇌 건강을 측정했을 때 그렇게 들었단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더 산다고 해서 경험과 기억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새롭고 신나고 슬프고 겁나는 그런 충격만이 뇌에 기억되며 시간으로 축적될 테니까. 오래 살게 되면 새롭고 신나고 슬프고 겁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든단다. 그러니 초이야, 이 엄마가 오래오래 더 살기를 바라는 희망과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함께 달고 살아가거라. 네가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너의 인생을 채울 것이다. 어머니의 이러한 생각은 초이에게 잘 전달되어 임상시험 연구기관에서 뿌려댄 광고 메시지에 세뇌되어 느꼈던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얼마간 사라졌다. 그즈음 비극은 일어났다. 초이는 아들의 유치원 졸업식을 마치고 아들,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초이의 가족은 자율주행 모드 상태로 드라마를 보고 있던 운전자의 차에 받쳤다. 셋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초이와 아내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초이의 아들은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는 조부모가 대리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초이 어머니의 수술 동의서 서명이 필요했다. 하지만 초이의 어머니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초이의 아들은 이미 사망한 후였다.
일주일 후 의식을 찾은 초이는 사망한 아들과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내 소식을 듣고 혼절하였다. 초이의 아내는 1년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했다. 아내가 결혼 전 신청했던 연명치료 거부 결정에 따라 의식불명 상태로 1년이 지나자 자동으로 연명치료 중단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가족 둘을 잃은 초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시달려야 했다. 평균 수명 120세 시대라서 누구나 120세까지는 살 거라고 기대했었다. 초이의 나이 120세가 될 때까지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의 자부심인 아들이 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초이는 자신의 비극을 곱씹었다. 만약 그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어째서 자율주행 모드는 그 정도 기능밖에 안 되고 그토록 오작동을 자주 일으켰을까? 자동차 산업의 발달 속도가 생명 연장 산업의 발달 속도에 미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의 방해로, 무엇이 산업 간 불균형을 초래하였을까? 평균 수명이 120세가 아닌 80세 시대였다면 덜 억울했을까? 초이는 세상을 원망하며 분노했다. 그러다 자신도 그러한 세상에 일조했음을 알아차리고는 죄책감이 더해졌다. 초이가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공헌했던 수많은 생명 연장 기술들과 초이가 열렬하게 지지했던 정부의 생명 연장 정책들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정부는 산업자원국을 바이오 산업국으로 바꿀 만큼 나라의 온 사활을 생명 연장 산업에 걸고 있었다. 한창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었던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타 산업들에는 정부 지원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초이는 갑자기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았다. 그런데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이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 이제 초이가 가진 기술은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도 남아있지 않았다. 먹고 살기 위해 계속해서 임시대로서 살아야 했다. 초이로서는 아프고 힘든 기억을 떠안고 아프고 힘들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과연 그럴까? 테이드라 병원의 임상양리센터에 방문하여 피험자 동의서를 제출하고 나온 초이는 되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졸업식 꽃장수들이 질비해 있었던 대학교 앞을 다시 지나갔다. 아까 떠올랐던 아들의 졸업식이 다시 생각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죽은 아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울었다. 말투와 표정, 눈빛, 생각까지 젊게 해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유해지더라도 생명 연장술을 받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그였다. 이 세상에 생명 연장술이 수천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잃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말투까지는 아니어도 젊은 목소리로 되돌려주는 시술까지 나온 마당에 말이다. 초이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플랫폼을 뒤져 기억력을 리셋하는 것과 관련된 임상시험 하나를 찾아냈다. 끝없이 쌓이는 나쁜 기억과 상실감이 수명 연장 산업의 장애물로 여겨지던 시기, 산업계는 기억을 리셋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합법화하고자 했던 로비에 성공하였다. 끝없이 쌓이는 나쁜 기억과 상실감이 수명 연장 산업의 장애물로 여겨지던 시기, 산업계는 기억을 리셋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합법화하고자 했던 로비에 성공하였다. 암암리 개발이 추진되고 있었던 기억력 리셋과 관련된 기술의 근거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허에 출원되었다. 동시에 임상시험이 착수될 것이라는 뉴스를 기억해낸 초이는 자신의 아픈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해당 임상시험 참가 신청서를 보냈다.
생명을 연장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기억을 모두 지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물질 세상에서 현실화된 것이다. 초이는 묻고 싶었다. 그렇다면 왜 더 오래 살아야만 하는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초이가 아프고 슬픈 기억을 없애고 싶은 이유도 그래도 살아야 하는 남은 삶을 그래도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닐까? 초이 어머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아들이 안타까워 하루가 멀다고 초이 집을 방문했다. 와서는 늘 이런저런 사람들의 삶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한바탕 늘어놓고는 했다. A는 요양보호사였는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나이 60의 첫 발령을 받았어. 그 집에는 80세 여성 노인이 살고 있었어. 업계상 용어를 빌리자면 그 어르신은 교통사고 후 가벼운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어. 고령인데다가 요양 등급 4급 진단을 받게 되면서 퇴원 후 정부의 지원으로 요양보호사의 보호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단다. A가 첫 출근을 하던 날 그 어르신은 화병과 우울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 화병의 원인은 수술 후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자신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시켰다는 데 있었어. 어르신은 정부와 병원을 향하여 단단히 화가 나 있었던 거지.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했단다. A가 가만 들어보니 어르신은 애초에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싱글로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빚만 남기고 사업을 접었어. 그 빚을 남동생이 갚아주고는 연락을 끊어버린 바람에 말 그대로 독거노인이 되었지. 어르신은 A의 딸 집 바로 앞에 새로 들어선 3,000세대의 아파트 단지에 신규 입주했는데 월 5만 5천 원의 월세를 정부에 납부하면 그만이었지. 당시 그 정도 아파트 월세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었다고 하더구나. 그것도 정부가 지급하는 월 생활비 55만 원이 있어서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A는 생각했지. 게다가 A의 근무기간이 일주일 이상이 됐을 때는 정부가 일주일 단위로 쌀 1번, 반찬 2번을 보내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근무 2주차였던 어버이날에는 자원봉사자가 꽃과 간식을 들고 찾아와 어르신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광경도 목격했지. 어르신이 가슴에 꽃을 달아주고 있던 자원봉사자에게 아픈 자신을 쫓아낸 정부와 병원에 대한 원망을 폭탄처럼 퍼부어대자 A는 그 노인을 이렇게 달랬어. 어르신, 이제 그만 화 풀어요. 가만 보니까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싸게 빌려주고 생활비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저 같은 보호사도 무료로 보내주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어르신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찻발령에서 어르신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저같이 나이 든 사람도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줬잖아요. 3시간만 일하고도 월 생활비를 벌 수 있어서 요즘 너무 행복해요. 어르신, 저랑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그날로 어르신은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생님께 뭐라도 주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선생님 힘들지 않게 해드릴게요.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여름엔 에어컨도 틀어드릴게요. 그 후 사회복지센터에서 파견 요양보호사 중간 점검을 나왔을 때 A는 아주 좋은 결과를 받았어. 사회복지센터에서도 이렇게 말했지. 그 어르신이 웃으시는 거 처음 봤어요. 두 분이서 마음 잘 맞춰서 오래오래 하세요.
사실 A는 너의 외할머니란다. 나는 너희 외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내 엄마라서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걷히면서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단다. 심지어 기쁘기도 했단다. 미래와 노후에 대한 걱정과 대비로 지금의 시간을 다 써버리기보다는 마음껏 지금에 충실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말이다. 너희 외할머니는 그 어르신과 그리 오래오래 함께하지는 못했단다. 그 어르신이 2년 후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란다. 말년에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초이는 30년 전엔 이 나라가 복지에 있어서는 후시절이었다는 것과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요양보호사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여정을 함께하는 것도 그 옛날 극장 사장의 둘째 아들이 말한 자연스러운 죽음의 운명으로 연결되는 삶이 아닐까. 초이는 아들과 아내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지 못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남은 인생과 함께하는 것으로 여생을 보내겠노라고 다짐했다. 남은 돈을 털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준비과정에 접수한 초이는 시험 준비 기간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지막 참가가 될 임상시험을 신중히 골랐다. 어떠셨나요?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 연장 관련한 연구들도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라면 어떻게 할까 싶네요. 오래오래 사는 것, 그 자체가 그저 행복일까에 대한 의문을 조금은 갖게 됩니다. 언제일지 모를 우리 삶의 끝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오늘 내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을 행복하게, 즐겁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